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부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은성 님이 집필하신 동의보감 소설 책 가지고 왔는데요. 90년대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많은 붐을 일으켰던 역사소설입니다. 예전에 당시에는 역사 드라마가 많이 제작됐었는데요. 소설 동의보감은 왕조나 귀족 중심의 역사물이 아닌 하층이나 천민 출신, 중인 출신의 성공담으로서 베스트셀러 소설이 되었었고 또 드라마가 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그런 책입니다. 주인공 허준이 단순히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운명을 지배하면서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다뤘죠. 작가 이은성님은 1966년도에 시나리오 공모에 당선된 적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KBS에서 다양한 드라마를 집필하셨습니다. 소설은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요. 조선중기의 허준과 그의 스승 유의태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유의태가 자신의 아들보다는 심의의 자질을 가진 허준에게 자신의 의술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그런 과정들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책 앞부분에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6세기 말 조선 왕조 중엽의 두터운 신분 차별 속에서 천첩의 자식이라는 미천한 출신으로부터 정일품, 보국승록 대부의 양평군이라는 작곡까지 받았던 인물. 무덤 속으로부터 생명을 끌어내고 이 나라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사랑했던 사나이. 한방에 종주국으로 자처하던 중국인에게까지 하늘의 손을 대신한 신인으로 숭앙받던 동의보감. 이 소설은 그 불꽃보다 뜨거운 생애를 살다 간 허준의 일대기다. 1편 용천 탈출. 잘 있게. 과거를 보러 떠나는 들뜬 친구들이 말했다. 과거 날짜에 2달이나 여유를 두고 남은 공부를 한양에 가서 하리라는 팔자 좋은 친구들이었다. 명종이 승하하고 조선의 14대 임금으로 선주가 즉위한 첫 해 1568년 평안도 용천 오도곳의 큰 나루. 간간 쌀랑눈이 섞인 2월의 갯바람이 살을 애듯이 모질었다. 그 추위에 발을 동동거리며 해주로 떠날 배를 기다리던 허들의 선객들이 나루의 맨 앞자리에 선 허준과 그 친구들로 인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걸음을 세우고 있었다. 반상이 유별하여 큰 갓 쓰고 각자 하인을 거느린 그 혹이 서린 양반댁 자제들, 더구나 과거 보러 가는 그들의 앞을 모험하게 가로질러 먼저 뱃전에 오르기를 저하여 그들의 작별 인사가 빨리 끝나기를 흘깃거리며 기다렸다. 다녀오리. 키가 제일 작은 심진사댁 사위가 허준의 손을 쥐었다 놓고 기찰 포교의 안내를 받으며 뱃전에 걸친 널판떼기로 올랐다. 그 너다섯 보 뒤를 따라 상민이라 불리는 것들이 우우 널판떼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허준의 이마에 파란 힘줄을 솟기 시작했다. 어젯밤, 아니 어찌 어젯밤만이랴.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천한 쪽에 속하는가는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수없이 보았고 그 뼈저린 현실이 어머니의 경우만이 아닌 자기의 운명 위로도 굴러온 것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 애초 허준의 머리에 얹힌 큰 갓은 그의 신분에는 가당치도 않은 가짜였다. 생부가 용천 군수이기에 덤으로 글방에 드나들며 양반 가문의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어울릴 때는 자기도 머리에 얹고 다니던 일종의 객기의 소산이었다. 비록 아버지가 직영내를 호령하는 군수일지라도 그건 아버지 신분이요 허준은 그 아버지의 첩의 자식이었다. 첩도 그냥 첩이면 서자 신분이 되겠지만 허준의 생모 손씨는 인종일년 유님이 사사당한 을사사화에 그녀의 집안도 정몰되자 역적의 아내와 딸을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던 때의 제도에 따라 그녀 또한 하천되었다. 이어 그녀는 대감댁 따님이 시집갈 때 비녀가 되어 가마를 따라갔고 새아씨의 성미를 거슬러 팔려가는 신세로 전전하다가 해미 군관 허륜의 첩이 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녀의 법적 신분은 양가 출신의 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첩인 것이다. 그 천첩은 무언가 간단히 말하여 양반 상놈이라 불리던 양민, 즉 농문들에도 미치지 못한 천것들에 대한 신분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도록 가혹한 것이었다. 공천이란 관부에 종사하던 종들을 일컫는 것으로 관청 소속의 기생 나인, 관노비 역졸 등이 이에 속했고 그 문건은 장례원에서 관장했는데 3년마다 조사하여 소관을 작성, 동태를 감시하고 20년마다 정안을 작성하여 그들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등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높고 높은 장벽이었다. 또 팔반사천이라 불리던 상역군 중 백정, 무당, 광대, 공장, 일반 기생, 산업이 개개인의 종인 산업이란 그 가문의 재산으로 간주 상속했고 종모법, 종부법을 시행, 아비나오미가 종이면 그 소생 또한 어김없이 종이어야 한다는 비인간적인 제도가 엄연하니 같은 팔천에 속해도 상전에게 예속되지 않았던 무당, 백정, 중, 옥졸, 백군, 장사꾼 등은 산업비에 비해 자유 하나는 누린 셈이었다. 그 자유도 없는 산업비, 자자손손 세습하여 주인댁 문전 안에 종의 꼬리표를 달고 살다가 다음 때에 종을 낳아주고 또 낳아주며 또 낳고 낳으며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산업비의 신세. 허준의 이마에 사라졌던 힘줄이 다시 불끈 솟았다. 떠나는 배를 보며 그의 무릎이 결코 추위 때문이 아닌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떨기 시작했다. 과거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친구들 입에서 한양 얘기며 장차 획득하고 싶은 관직에 대한 화제가 부쩍 많아졌고 허준 또한 어린 날 어머니에게 들은 한양에 관한 얄팍한 지식으로 열을 올려 그 화제에 끼어들고 했었지만 그 자신 자기는 과거를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오늘 25리 먼 길을 전속 나온 것은 친구로서의 정리에 의한 가벼운 마음이었거늘 어쩌라 말인가 골백 번 단념한 신분의 자각을 지금에 와서 또 캐묻고 안다라는 것은 물길을 잡아 멀어지기 시작하는 황포 쌍돛대가 한껏 해풍에 부푼 것이 보였다. 허준이 뇌까렸다.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 나하고는 다른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이마의 파란 힘줄이 약해져 갔다. 코끝이 시큰 울더니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갈비뼈가 산산이 부서져 명치 끝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눈물을 지우고 시선을 떼자 기암 괴석 바위가 가파른 오도곳 해안을 돌아 황포 쌍돛대가 막 하나로 겹친 채 서해의 경랑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개 같은 새끼들. 문득 허준의 입에서 배를 타고 멀어지는 그 양반 친구들 외 또 한 무리 그가 사귀는 천안태생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쓰는 된소리가 뱉어졌다. 애써 비웃으려던 허준의 입이 실룩했다. 더러운 새끼들. 허준의 입이 그의 진짜 모습인 상놈의 소리를 냈다. 물론 그 말들은 배를 타고 멀어진 친구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친구들 태생에서부터 갈라놓은 세상의 제도와 거기 높다랗게 다리를 꼬고 앉아 내노라 하는 세상 모든 양반들을 향한 욕지거리였다. 이따위 세상 사그리 불태워버려. 말끝에 허준의 호흡이 폭발했다. 머리에 갓을 벗어 움켜쥔 순간 발기발기 찢고 뜯으며 내팽개쳤다. 달리면 멈추지 못하는 것이 그의 태생이었다. 샹놈들. 맨 상투의 허준이 바닷가 자갈밭으로 내다르며 뒹굴었다. 쓰러지는가 했더니 떨리는 그 손이 돌멩이를 움켜쥐고 일어나며 멀어져가는 배를 향해 팔매질했다. 바다는 허준의 돌멩이를 삼키고 찰랑 소리도 내지 않았다. 쌀랑눈이 굵은 눈발로 변하고 있었다. 벌겋게 눈물이 번진 허준의 눈자 위로 그 눈발들이 싸늘하게 와닿았다. 그 머리 위로 때 묻은 갈매기 한 마리가 허준을 비웃듯이 기웃기웃 거리다가 문득 바람에 날리며 높게 낮게 한껏 자유롭게 바다 위로 떠갔다. 죽일 놈들 모조리 싹 죽여버려야 돼. 빛날 무덤 속의 생명을 끌어내고
한 마리 개찌렁이조차 밟으려 않던, 온 세상의 병고를 구하려 애쓰던 그와 전혀 반대인 무서운 말이 뱉어졌다. 시팔놈들, 내밀할 자식들. 표현에 비해 그의 마지막 욕설은 기운이 다 빠진 씨부림에 지나지 못했다. 못 박혀 선 그의 발치로 문득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허준이 찢어 밝긴 갓조각이 거기 떠 있었다. 갑자기 멍청해진 허준의 맨 상투 위로 눈발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친구들을 태운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 허준은 아직도 텅 빈 나루의 눈발 속에 서 있었다. 백군들이 선객들을 위해 피워놓은 통장작더미 모닥불이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아침 한나절은 더 이상 원행 떠날 큰 배는 닿지 않을 모양이었다. 뜨거운 머리가 식어가고 갯바람에 목덜미와 발이 시려오자 허준이 자문했다. 어떡할 건가. 오도곳에서 용천읍까지 25리. 오늘 같은 날 집에 돌아가봤자 어머니의 한숨이나 눈물을 볼 게 뻔했다. 허준은 군서산 봉수군의 말동 창고지기로 있는 술친구 양태놈을 생각해내고서야 못 박혀있던 오도곳 해안에서 발길을 돌렸다. 봉은 회의에 불을 켜는 야간용 신호요. 수는 쌀이나무에 불을 피워 그 연기로 신호를 주는 주간용 신호인데 그 연기를 바람에 흐트러지지 않게 올리기 위해선 불길에 말동을 섞어 태우는 게 비방이었다. 때문에 각 봉화대의 말동 창고지기는 제법 완력을 앞세워 말발이 서는 자가 맡았고 욕 잘하고 주먹질이 날랜 양태놈은 최적임자였다. 특히 허준과는 용천 관내를 쓸고 다니는 호간한 왈패 한 짝이기도 했다. 양태놈이나 끌고 사위포 퇴기년이 버리고 있는 술집에나 파묻혀서 그 뒤는 생각할 것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술이나 퍼마시고 잡년의 허리나 끌어안고 만사 잊어버리고 싶을 뿐이다. 생부를 남편이라거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들 모자지만 그래도 사또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때마다 한사코 타이르는 어머니의 말도 오늘의 허준에게는 염두가 없었다. 될 대로 되라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신세가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묵묵히 논밭이나 일궈먹는 농사꾼의 신세 정도로라도 태어났던가. 국법의 매인 태생은 미천할지라도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천하지 말라며 정실 출시 몰래 한사코 글을 배우게 한 어머니의 눈물도 지금은 가소로울 뿐이다. 북으로는 의주, 삭주로 이어지는 인산, 도산, 봉화대를 바라보고 남으로는 철산의 옹골산 봉화대와 호응하는 용천, 군서산 날망에 위치한 봉화대는 산세가 험준했다. 발밑에 밟히는 건 눈이 아니고 겨우내 녹지 않은 얼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산비탈을 기어오르는 허준의 격정은 핑계는 말친구인 양태놈이요 사위포 잡는의 허리요 술이요 하면서도 기실 그건 어머니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어쩌면 그 반대인 어머니의 비극을 짐짓 한번 찔러보는 의식적인 가학 행위인지도 몰랐다. 저지르면 괴로워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저지른 후면 더 많이 감싸려 들고 서러워하고 위로하려 드는 어머니의 서름 속에서 또 한 번 허준은 어머니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어두운 숙명을 지그시 확인하고 싶은 아련한 쾌감 같은 것인지도. 불쌍한 어머니. 어릴 적 정실 출씨에게 곧잘 저고리 섭이 뜯기고 안채 높은 마루에서 돛돌마루로 떠밀려 떨어지는 모습을 담 너머에서 지게를 받쳐놓고 올라서 들여다보았었다. 감히 뛰어들어 말릴 권리도 없던 천첩의 아들은 그 어머니의 비명을 속절없이 들으며 담벼락에 이마를 받고 울기가 일쑤였다. 그런 밤 어린 허준은 종년 어머니의 멍든 곳을 어루만지며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어머니로 여겼었다. 그러나 자라오면서 허준은 어머니를 불쌍한 어머니에서 불쌍한 여자로 여기게 된 두어 가지 사건을 겪었다. 허준의 생모 손씨에 대한 정실 출씨의 5만 가지 투기를 보다 못한 아버지가 허준의 나이 9이 되던 해인가 그녀를 천적에서 뽑아 자유로이 떠나보내려 했음에도 남편에 대한 정을 끊을 수 없었던지 그 보호를 떠나서는 현실만한 의지조차 없다고 보았는지 어머니는 떠나지 않았다. 그건 무엇이었을까?
신분이야 어쨌든 사랑에 빠진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그칠 수 없는 정념이었을까? 아니면 장성하기까지 자식을 보호하려는 모정이었을까? 추씨가 부리는 종년들에게 걸핏하면 머리끄덩이를 들려 안채 샘문으로 끌려 들어가 마침내 발가벗기우고 안채 육간대청에서 뱃돌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야 닭다리 끝나는 그 지독한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허준은 어머니를 불쌍한 어머니에서 불쌍한 여자로 바꾸어 생각하게 된 것이다. 또 있다. 연전에 정실 추씨가 깊은 병이 들었을 때 밤을 꼴딱 새워가며 팔다리를 주무르고 그래도 끝내 자네 수고하네 소리 한마디 않던 20여 년을 마주보던 연적에 대한 헌신 뿐이랴 그녀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해 울어야 하던 여자.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호강을 시켜드리겠노라고 마음에 되뇌던 맹세도 어른만 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있고 온갖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 어린 소년의 순진한 소망이었을 뿐. 어른이 된 지금 오늘 겪었던 친구들과의 이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불쌍한 여자의 불행까지 떠맡을 주제는 고사하고 자기 또한 자기 한 몸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무력한 천것의 아들일 뿐이 아닌가. 나의 운명은 끝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훨씬 이전 어머니가 종의 신분이 된 그 순간부터 우물가 아녀자들 앞에 바지를 걷어내리고 나타나기나 해야 풍속을 해친 놈쯤으로 물려 관아의 문턱을 넘어볼까 자신의 운명 속에서 내가 누구노라고 세상에 외쳐댈 문별도 희망을 가질 신분도 없다. 그렇다면 뻔하다. 자기 또한 어머니가 겪는 저 고통을 일생 벗어날 길이 없으리라. 전것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자기가 보았던 저 수많은 눈물과 마소처럼 부림을 받으며 사는 저 허들의 인간들의 처량한 모습들이 허준의 걸음을 또 멈추게 했다. 추씨의 죽음 후에도 안채 육간대청 위에 서보기는커녕 그 정실 부인이 생활하던 안채는 여전히 발길도 못하며 그녀가 거느리던 종년들조차 함부로 부리지 못하는 천첩의 칠곡. 죽어도 하나 아깝지 않은 목숨이야. 숨만 쉬고 있지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인즉 울창한 당나무 숲을 지나자 봉화대의 불꽃이 날아 산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5칸 너비의 방화벽이 꾸불꾸불 나타났고 그 한쪽 바위가 사태나듯 무너진 길을 오르며 허준이 또 생각했다. 살았되 인간답게는 아예 바라볼 수도 없는 어머니와 나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 내가? 콧방귀부터 끼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 그 청년의 행복을 골똘히 생각해내려 했다. 허준이 어린 날 어머니가 아직 젊고 아리따웠을 때 어머니의 몸종 사머리에게 손을 잡혀 아침 문 한차 어머니의 방에 들으려면 어머니는 늘 무언가 한 가지씩 군것질할 것을 쥐어주었고 그런 어느 날 허준은 문득 느꼈었다. 곱게 개켜놓은 이불단 속에서 피어나 소년의 코끝에 맡아지던 비밀스러운 꽃내음 같기도 한 성의 향기를 그리고 때로 사머리의 방에 내쳐진 채 오늘은 들어가지 말라고 타이름을 받던 밤 몰래 숨어 들어가 들여다본 방 안의 선녀처럼 아름다운 얼굴의 어머니가 기척도 모르고 분단장에 열중하던 그 기다림도 천년의 행복이었을까. 산성 봉수대에는 분명 오늘 직숙일 터인데 양태놈은 직처에 없었고 사또의 자제 허준의 출연에 오장한 놈이 다가와 아첨기어린 말을 걸다가 사라졌다. 허준은 봉수대 북쪽 비탈 말똥 창고 앞에 서서 눈 아래 올망졸망 크고 작은 산봉우리와 저 아래 철산과 의주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큰 길을 따라 번화한 용천읍이 백설에 덮여가는 것을 언제까지나 보고 서 있었다. 눈밭이 허준의 맨 상투 위로 엉겨붙고 옷자락이 깃발같이 펄럭였다. 10길, 100길, 1000길 이까지 세상 모조리 파묻어버려. 파랗게 얼어가던 허준의 입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에 찬 파란 불덩이를 내뱉었다. 주먹만한 북극의 눈발들이 그 허준의 주변에서 생물대처럼 소란하게 맴돌았다. 봄을 맞이하는 마지막 대설이 될 모양이었다. 그날 허준이 봉수대에서 내려온 건 밤이 이슥해서였다.
기다리던 양태놈을 못 만나 서운했으나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자신의 온갖 서름과 욕설을 퍼부은 탓에 산을 오르던 때의 답답하고 뻑뻑한 감정들이 쓸려나가 심정은 한결 개운해 있었다. 눈이 한자가웃은 실이 쌓인 미끄러운 내리막길도 수백 번 오르내린 허준에게는 익숙했다. 눈에 빠진 옷자락이 일변 또 체온에 녹아 가삭가삭 소리가 나도록 얼어붙어 있었으나 하늘엔 언제 눈보라가 쳤냐는 듯 구름이 벗겨지고 11의 달이 휘영청 밝았다. 골짜기를 건널 때 들으면 결코 기분이 좋지 않은 부엉이 소리가 서너 번 따라왔고 컹컹 메마른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멀어졌다. 가파른 골짜기를 벗어나자 허준은 지름길을 택하여 용천 군민의 원차린 용호사의 경내로 들어섰다. 그 길은 허준에겐 익숙한 길이었다. 이런 버릇도 고쳐야 해. 걸핏하면 술 냄새를 풍기면서 고성방가의 방자한 모습으로 양태놈들과 함께 때 아닌 시각에 경내를 가로질러 가면 잠자던 중들이 뛰어나오기 마련이고 더러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중들도 있었다. 한두 번도 아닌 허준의 그런 행동이 자연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고 부처님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그녀는 다시는 스님들을 놀라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허준은 한마디 말대꾸도 없는 부처에게 그렇게 온갖 소원을 의지해 산 어머니가 때론 애처로워 다시는 용호사의 경내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었다. 허준은 실수했다. 쥐죽은 듯한 경내의 그 눈 위로 경내를 침범해온 자신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는 걸 본 것이다. 그러나 허준의 기분은 상쾌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보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제일 앞장서 혼자 새끼를 만들며 나아가는 기분이었다. 허준의 발자국은 대웅전 눕다란 돌축대 위로 뛰어오르면서 사라졌다. 그리고 허준이 대웅전 눕다란 추년 밑을 돌아 딸랑거리는 풍경 밑으로 뛰어내렸을 때였다. 이 세상 자기 혼자 새끼를 열며 가고 있다는 허준의 오만한 착각을 비웃듯 그가 향하는 대웅전 널따란 마당엔 이미 한 사람의 가로질러 간 발자국이 나타나 있었다. 웬 땡추중이 남의 길을 가로막아. 스님이라 하여 욕할 원한이 없는데도 양태놈의 말버릇을 따라 허준의 입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유독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던 그 욕 잘하는 늙은 중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준은 혼자 빙긋이 웃었다. 만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이런 시각에 미처 몽둥이도 못 들었을 그 늙은 중과 딱 마주서면 어떤 얼굴을 할지 궁금했다. 허준은 그 발자국을 쫓아 쟁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경내를 빠져나가며 길게 이어져 있었다. 염불에 송불에 수양도 급한 터에 그 되알진 욕지거리하며 여차직하면 몽둥이부터 들고 보는 노스님이 반드시 이 발자국의 주인공일 보장이 없는데도 허준은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발자국을 쫓기 시작했다. 곡차 생각이 나서 내려갔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런 밤중이니 숨겨놓은 과부라도 있어서 찾아가든가. 그 망상도 언젠가 몽둥이에 쫓기며 산빛달로 뛰어올라 양태가 그 노승을 약올려주던 소리였다. 허준은 혼자 웃어댔다. 경내에 침범한 줄만 알지. 아들이 그 망나니 양태놈들과 노승에게 그런 욕지거리까지 하며 놀린 줄을 어머니가 알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나서였다. 웃던 허준이 문득 걸음을 세웠다. 이제야 보니 그 발자국은 남자의 커다란 발자국이 아닌 여자의 작은 발자국이라는 것과 발자국 따라 치마가 쓸고 가는 흔적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계집이라고? 이 시각에 계집이 이 눈 속을 왜 혼자서 다닌단 말인가? 허준의 관심에 또 다른 불이 붙었다. 시선을 들자 발자국은 이미 주위에 나타나기 시작한 마을 앞으로 이어져 있었다. 허준은 달리기 시작했다. 만나서 어쩌잔 말인가. 누군지 알 리도 없고 알아봤자다. 아마도 그 행동은 여자를 쫓는다는 심정보다 눈구덩이 속에 얼어붙은 발등 때문인지도 몰랐다. 인적도 없는 그 눈길을 허준의 하얀 입김이 계속 달렸다. 이어 허준이 나아가던 몸을 세웠다. 너무 달려왔던 때문인가 갑자기 여자의 모습이 20여 보 앞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문득 여자가 허준을 돌아보았다. 허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인상을 알만한 거리는 아니었으나 젊은 여자였다. 아, 댕기가 허리 밑으로 처진 처녀였다. 잠시 허준은 서 있었다. 돌아보았던 처녀가 이미 주위에 촘촘히 박힌 민가를 의식했는지 잠시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서둘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이상해진 건 허준이었다. 조용히 멀어져 가는 처녀를 보며 서 있던 허준도 마치 뒤나 밟듯이 거리를 두어 따라가기 시작했다. 아닌 밤에 인척을 느꼈는지 어느 삽작 안에서 요란히 똥개가 짖어댔고 그 소리에 호응한 개 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장옷을 쓴 품하며 걷는 맵시가 허들의 계집 같진 않군. 허준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만치 역참이 보이는 지점에서 처녀가 뒤돌아보았다. 허준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붙어 처녀와의 거리는 10여 보 앞으로 좁혀져 있었다. 허준이 자기도 모르게 밭은 기침을 했다. 처녀는 내외를 하는지 몸을 곁으로 세워 비켜섰다. 앞서 지나가란 뜻이었다. 허준은 지금까지 밟아오던 처녀의 발자국을 벗어나 성큼성큼 다가갔다. 외면에 선 처녀의 때깔이 어딘지 모르게 고와 보였다. 곁을 지나며 허준이 흘끗 처녀를 돌아보았다. 장옷을 여며진 위로 눈길을 내리깐 처녀의 음전한 모습과 희고 반듯한 이마가 보였다. 지나쳐가는 허준의 가슴이 문득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10여 보 지나자 허준은 자기도 몰래 돌아보았다. 막 뒤따라오며 걸음을 떼놓던 처녀가 주춤 섰다. 허준이 짧게 망설이다가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처녀가 굳어진 듯이 다가서는 허준을 보았다. 가까이 본 처녀는 여전히 장옷을 꼭 여민 모습이었으나 놀란 듯이 상큼 돌린 눈이 양가에서 교육받은 싸늘한 기품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시각에 부리는 것들도 데리지 않고 어찌 혼자 다니시오? 맨 상투의 자기야말로 행색이 엉망이면서 허준이 말을 걸었다.